예. 자, 오늘은 서머 케미스트리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 U하고 엔탈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서머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이제 강조할게요. 서머 케미스트리는 이제 화학 반응에 동반되는 희세 출입에 관한 학문, 뭐 그런 희세 출입을 연구하는 분야를 이야기해요. 서머 케미스트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화학 반응이라든가, 화학 반응이라면 화학적 변화지요. 화학적 변화가 됐든 물리적 변화가 됐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많은 경우에 희세 출입을 하는데 그 열의 출입을 우리가 정량화해서 표현하고 싶고 또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열이 공급되고 또는 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되고 하는 hit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hit과 관련된 중요한 연력학적 함수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만약에 볼륨이 일정하다면 그리고 어디셔널 웍이 없어요. 그렇다면 볼륨이 일정할 때 출입한 hit은 인터널 에너지 변화량과 같고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출입한 hit의 크기가 바로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출입한 hit의 크기를 측정을 하면 그 값으로부터 인터널 에너지 또는 엔탈피 변화량을 알 수 있게 돼요. 어차피 절대값은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 절대값은 별 관심이 없고 그 변화량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조건은 압력이 일정한 대기압이 일기압으로 거의 일정한 그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엔탈피가 이제 더 중요한 거고 오늘은 엔탈피에 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열이다 그러면 델타 H가 음의 값으로 되겠죠. hit이 빠져나가요, 시스템으로부터. 그래서 엔탈피가 줄어들게 돼. 빠져나간 hit의 크기만큼 엔탈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처음 값에서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처음에 엔탈피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델타 H가 음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흡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압력이 일정할 때 흡열 과정을 거치게 되면 hit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엔탈피가 더 크고 처음 엔탈피가 작겠죠. 그래서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강의할 게 있냐? 별로 없어요, 사실 강의할 거. 그래서 금방 끝나요.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정의해 봅시다. 굉장히 많은 상황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온갖 일들이 자연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준화를 해놨어. 표준 상태라는 걸 정의해서 소위 그 표준 엔탈피 변화량이라는 거를 정의해 놨어요. 여기서 표준 엔탈피 변화량 표시를 이렇게 not 우리 책에서는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표시한 요 표시를 하면 이게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진 변화냐 하면 초기에서 나중 상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엔탈피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초기 상태도 그렇고 낮은 상태도 그렇고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었어. 초기의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나중의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변했어요. 스탠다드 스테이트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변화에 대해서 나타난 엔탈피 변화량, 그게 표준 엔탈피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탠다드 스테이트가 뭐냐 하면 pure substance 1바예요. 1바에서 어떠한 순수한 물질, 순수한 상태의 물질, 요게 표준 상태야.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표준 상태란 pure substance one bar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표준 상태라고. 이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준 상태에는 그 표준 상태에 있는 그 물질의 양이 얼마다 이런 거 얘기 없어요. 표준 상태에 있는 물질의 온도가 얼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정의가 없어. 오로지 순수한 물질이고 압력이 일바면 우리가 그걸 표준 상태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의 베리어블들은 PVT가 있는데 그 중에 오로지 정의되어 있는 건 압력만 정의되어 있어. 일바에 있는 순수한 물질. 이게 표준 상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탄올. 에탄올의 표준 상태. 이거는 1바에서 순수한 에탄올이 있으면 걔는 표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에탄올의 양, 그건 1리터일 수도 있고 1ml일 수도 있고 그건 마음대로 여러분들 주량에 따라서. 그래서 표준 상태는 온도를 보통은 명시해줘요. 우리가 온도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거든. 온도는 여러 가지 온도에서 표준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온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0도씨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70도씨, 100도씨, 500도씨 또는 500켈빈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가 안 돼 있어. 따라서 표준 상태에 있는 어떤 물질을 얘기할 때는 그 물질의 온도를 같이 언급을 보통은 해주게 돼요. 왜냐하면 표준 상태 정의의 온도 안 나와 있거든. 물질의 양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양도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엔탈피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몰당 엔탈피를 얘기하게 되겠죠. 결국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어떤 엔탈피 변화량 값을 이제 보고할 때 온도를 언급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하는 온도는 상온이야. 상온에서 어떤 변화에 관한 표준 엔탈피 변화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가장 많이 리포트 되는 온도가 상온이고 또는 0도씨에서의 값을 리포트한 경우들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50도씨에서 보고해도 돼. 그거는 보고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온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어 있다. 자, 그러면 표준 엔탈피 변화량,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먼저 쉬운 것부터 합시다. 물리적인 변화 중에 이제 상전이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을 수 있죠. 페이스 트랜지션은 물질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변화가 아니고 물리적 변화죠.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트랜지션 그러면 표준 전이 엔탈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여기 TRS는 트랜지션을 나타내고 그러면 이건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의 표준 상태에서 또 다른 표준 상태로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페이스 트랜지션이 기화인 경우는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이렇게 부르는 거고 페이스 트랜지션이 녹는 현상, 멜팅이라면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퓨전 또는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멜팅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승화라 그러면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서블리메이션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어요. 각각 심볼은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이렇게, 퓨전은 이렇게, 서블리메이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서블리메이션에 관한 엔탈피 변화량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얼음이 수증기가 되는 이런 승화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엔탈피 변화량은 결국은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얼음이 물이 되고 그때 그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퓨전
얼음이 물이 되는 퓨전에 관한 엔탈피 변화량에다가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가 되는 베이퍼라이제이션의 엔탈피 변화량 그 두 개를 합한 거하고 같아야 돼요. 같아야만 해. 반드시. 왜? 왜 그러냐 하면 엔탈피는 스테이트 펑션이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엔탈피는 스테이트 펑션이에요. 따라서 한 번에 얼음이 수증기가 됐건 한 번에 고체가 기체가 됐건 아니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서 결과적으로 수증기가 만들어졌건 기체가 만들어졌건 상관없이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과 나중에 상태가 똑같다면 두 상태 사이의 변화량은 어떤 경로에 상관없이 같아야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시한 이 심벌 갖고 표현하면 서블리메이션의 엔탈피 변화량은 솔리드에서 가스로 한 번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퓨전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엔탈피 변화량 관점에서 보면 한 번에 가든 두 단계를 거쳐서 가든 이 전체 크기와 이 전체 크기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 상태가 똑같으니까. 네. 자, 이게 굉장히 간단한 더하기 빼기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엔탈피는 스테이트 펑션이다. 따라서 이 두 값을 알면 이 서블리메이션 값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더하기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합쳐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온도. 문헌을 찾아봤더니 뭐 상온에서 퓨전 값하고 상온에서 베이퍼라이제이션 값이 주어져 있어. 그렇다 그러면 온도가 같으니까 두 개 합치면 상온에서의 서블리메이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문헌을 찾아봤더니 얘는 25도씨에서 보고되어 있는데 얘는 50도씨에서 보고되어 있어. 그러면 온도를 맞춰야 돼요. 온도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온도를 맞추지? 이거 고민되죠? 그거를 오늘 강의 마지막 토픽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게. 자, 그 다음에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어떤 A라는 상태로부터 B라는 상태로 A에서 B로 갈 때의 그 엔탈피 변화량,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되죠. 반대로 B에서 A로 간다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되겠지. 따라서 A에서 B로 갈 때의 엔탈피 변화량 값은 B에서 A로 갈 때의 엔탈피 변화량 값과 크기는 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그러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이거 역시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학적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화학 반응을 아예 생각을 합시다. 2A가 B하고 반응해서 3C하고 D가 만들어지는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 이렇게 불러도 되고 뭐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 이렇게 불러도 되고 뭐 마음대로 부르면 되는데 하여간 표준 반응 엔탈피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표준이라고 했으니까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는 리액턴트로부터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야 되죠. 따라서 1기압 순수한 A와 B로부터 1기압 순수한 C와 D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반응. 그렇죠? 그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량 이게 표준 반응 엔탈피예요. 1기압에 있는 순수한 A와 B로부터 1기압에 있는 순수한 C와 D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량. 그래서 이 값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양론계수 고려해서 아마도 계산해 봤을 텐데 프로덕트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 값을 빼야 되니까 이게 파이널 스테이트의 엔탈피 값이고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의 엔탈피 값이지요.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순수한 C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 몰당 엔탈피 값. 그거죠. 순수한 C가 1바에 있으면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얘기고, 그때 몰당 엔탈피 값에다가 앞에 있는 요 몰수 곱해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1몰이니까 앞에 개수가 1이고요. 리액턴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해주고, 그리고 나중과 처음 상태를 빼줘야 되니까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요 표시, 요거는 스탠다드 몰라 엔탈피 값이죠. 스탠다드 몰라 엔탈피 값이에요. 각각의 화학종 제2에 관한 스탠다드 몰라 엔탈피 값을 양론계수를 고려해서 처음과 나중 상태의 차이를 구해주면 돼요. 뭐 간단하죠. 이거 역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 없어 여기. 그렇죠? 아주 쉬워요. 이거를 좀 그럴듯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똑같이 쉬운 식을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렇지? 프로덕트, 이게 파이널 스테이트죠. 프로덕트에 대해서 양론계수를 고려해서 스탠다드 몰라 엔탈피 값을 곱해서 쭉 다 더해주고, 리액턴트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해주면 되죠. 앞에 있는 뉴는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이피션트를 나타내요. 그렇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깔끔하고 이쁘죠.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이거다라는 거 알아야 돼. 왜 갑자기 어려운 수학이 나왔어요? 이러면 안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뭐 아주 쉬우니까 좀 더 갑시다. 헤스의 법칙. 헤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일반화학 시간에 공부했죠. 헤스의 법칙. 뭐 말로 얘기하면 뭐 그럴듯해. 뭐 어떤 전체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량은, 엔탈피 값은 개별 반응, 이 오버롤 리액션을 구성하는 개별 반응의 스탠다드 엔탈피 값을 합한 거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로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그림으로 보면 훨씬 간단해. 리액턴트로부터 프로덕트로 갈 때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 값이 요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의 크기는 뭐하고 똑같냐? 이 반응을 일부러 쪼개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두 개로 쪼개봐요. 1단계 반응, 2단계 반응. 어떤 중간체를 거쳐서 1단계 반응, 2단계 반응 이렇게 쪼개보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값의 크기는 뭐하고 똑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의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 in the first step, 이거와 두 번째 스텝에서의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 요거 두 개 합한 값이 이거하고 똑같다 라는 이야기가 헤스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공부한 헤스의 법칙. 결국은 이 얘기도 뭐 얘기하는가?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다 답은 상태함수이기 때문이야.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성립해야 돼. 뭐 꼭 둘로 쪼갤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이왕 쪼개는 김에 셋으로 쪼개봐. 그래도 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쪼개면 각각의 단계의 델타 H 값 쭉 다 더하면 이거하고 같아야 돼요. 물론 단 온도가 다 똑같다면. 그렇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중간체라고 썼는데 이 중간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중간체여도 되고 그냥 가상의 중간체여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 값을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면 얘가 실제로 화학 반응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중간체이든 가상의 중간체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예를 이거하고 관련된 예를 뒤에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표준 반응 엔탈피,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 또는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이 모든 용어에서 엔탈피를 뭘로 바꿔도 돼요? hit으로 바꿔도 돼요. 스탠다드 heat of reaction 이렇게 불러도 돼. 왜냐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는
CC나 엔탈피는 똑같은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다가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스탠다드 히트 오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탠다드 엔탈피 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화학 반응의 예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에 관한 이야기를 앞 슬라이드에서 했는데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에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불리우는 거 또는 표준 생성열 이렇게 불리우는 녀석.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요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실제로 아주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졸업할 때까지 아주 지겹도록 쓸 거야. 이게 뭐냐면 화학 반응 중에서 좀 특별한 화학 반응을 이야기해요. 화학 반응 중에서 좀 특별한 포메이션 리액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화학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뭐가 이렇게 특별한 반응이냐? 그 반응은 리액턴트로부터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생성 반응인데 어떤 컴파운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 하면 엘리먼트로부터,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있는 엘리먼트로부터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는 그 생성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량, 그걸 얘기해요. 이 녀석 앞에 F라는 아래 첨자가 있지. 얘를 보면 얘 보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레퍼런스 스테이트가 뭐냐? 아까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뭐였어요? Pure substance 1bar 이거고 비슷해 정의가. 근데 살짝 달라. 레퍼런스 스테이트는 어떤 원소의 레퍼런스 스테이트다 라고 하면 일바에서 most stable state 이걸 얘기해요. 가장 안정한 스테이트 일바에서 그걸 얘기해. 여기 압력이 일바라는 건 똑같죠. 그런데 아까는 pure substance였고 지금은 most stable state예요. 이게 reference state인데 예를 들어서 벤젠, 리퀴드 벤젠의 reference state다라고 하면 리퀴드 벤젠이 만들어지는 생성 반응은 뭐냐 하면 리퀴드 벤젠이라는 컴파운드가 일바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는 원소로부터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포메이션 리액션이니까. 그러면 리퀴드 벤젠이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는 원소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데 원소가 뭐가 필요해요? 탄소하고 수소가 필요하지. 그래서 1바에서 탄소에 대해서 가장 안정한 놈 그리고 1바에서 수소에 대해서 가장 안정한 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원소가 가장 안정한 놈이 뭐냐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다른 조건도 알아야 되지. 온도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온도도 그 특정 반응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상온에서라고 지금 이제 정의해 준 거야. 그럼 상온에서 상온 1바 이 대기압 조건이네. 이제 현재 우리가 사는 조건. 상온 1바에서 가장 안정한 탄소는 그래파이트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래파이트야. 그래파이트. 그 다음에 수소 중에서 수소라는 원소 중에서 상온에서 1바에서 가장 안정한 놈은 수소 기체예요. H2. 그래서 H2와 그래파이트로부터 벤젠이 만들어지는 요 반응,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 요게 바로 표준 생성열,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불리우는 놈이에요. 이 반응을 실제로 시켜서 측정을 해보면 희세 출입값이 이렇게 나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흡열 반응이란 얘기죠. 이 포메이션 리액션은 흡열 반응이고 이만큼의 희시 출입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문헌에다가 보고를 해놨어요. 상온에서 리퀴드 벤젠의 델타 H 포메이션 값은 요 값이다라고 보고를 해놨어.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컴파운드들에 대해서 다 생성열, 생성 엔탈피가, 표준 생성 엔탈피가 싹 다 보고돼 있어요. 연력학 데이터베이스에 다 보고돼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그렇지. 어떤 선배분들은 상온에서 보고를 했고
좀 특이한 분들은 뭐 0도씨에서 보고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사정에 의해서 50도씨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온도가 좀 지각각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대부분 상온에서 보고해 놨어요. 상온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겨.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있는데, N2, 질소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상온에서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일까요? N2의 표준 생성 엔탈피 상온에서 얼마일까? 그러면 뭐야? N2라는 기체가 레퍼런스 스테이트로부터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N2의 레퍼런스 스테이트는 뭐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상온이니까 상온 1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질소의 상태는 뭐냐? 역시 N2예요, N2. 따라서 N2의 포메이션 리액션은 뭐냐면 N2 가스가 N2가 되는 이런 반응이야.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떤 반응? 처음과 나중 상태가 똑같은.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있는 엘리먼트들에 대한 생성열은 얼마예요? 항상 0이야. 예. 그지?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있는 엘리먼트 N2, 여기 있는 뭐 H2, 그래파이트 얘네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얼마냐? 0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레퍼런스 스테이트로부터 다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는 말도 안 되는 널 리액션 하나마나 꽝인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마나 아무 티가 안 나는 널 리액션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0입니다. 0. 그렇지? 이거 0이라는 거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줄게요. 앞에서 표준 반응열, 표준 반응 엔탈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 포메이션 엔탈피 이야기하기 전에 리액션 엔탈피 이렇게 표현된다고 얘기했었지 내가. 그렇죠? 그런데 리액션 엔탈피를 이 식에 의해서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얘네들을 알아야 되죠. 얘네들을 일일이 다 알아야 돼. 리액턴트 몽땅 다, 프로덕트 몽땅 다 해당 온도에서 1바일 때 요 몰라 엔탈피 값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값을 다 일일이 보고하는 것보다는 포메이션 엔탈피 값을 보고해 놓으면 델타 H of 리액션을 훨씬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그림을 보면 돼요, 이제. 이 그림을. 아까 내가 헤스의 법칙 설명할 때 중간체는 가상의 상태여도 상관없다고 했죠. 사실 이제 이건 뭐 가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인데 헤스의 법칙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 이 식은 뭘 얘기하냐 하면 여기가 리액턴트 스테이트고 여기가 프로덕트 스테이트예요. 따라서 이 식이 얘기하는 건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엔탈피 다 더해서 리액턴트 스테이트에서의 엔탈피 다 더하고 그 차이값 구하면 얼마다? 요거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 값에서 이 값 빼면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따라서 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겠네. 자, 그런데 얘를 구할 때 요가 빼기 요거 해서 구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리액턴트를 이것도 어떤 컴파운드일 거 아니야. 화합물. 이 화합물을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있는 엘리먼트로 다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엘리먼트 상태로. 레퍼런스 스테이트 엘리먼트로 다 돌려보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재조립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도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실제 화학 반응은 여기서 일로 이렇게 일어나요. 하지만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의 몰라 엔탈피 다 고려하고 뭐 양론계수 고려해서 다 더하기 한 다음에 이것도 다 계산해서 이 값에서 이 값 빼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리액턴트를 다 일로 보내. 그 다음에 엘리먼트 스테이트로부터 프로덕트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앞에 있는 텀이 뭐예요? 프로덕트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양론계수를 고려해서 다 더하자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프로덕트를 만들자. 어디서부터? 엘리먼트로부터.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있는 엘리먼트로부터 프로덕트 만들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뭘 가리켜? 여기서 일로 가는 화살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니셜에서 파이널이 이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뭘 나타내요? 리액턴트의 포메이션 엔탈피 값을 양론계수 고려해서 다 더하자. 그거예요. 그거는 뭘 나타내? 여기에서 리액턴트로 가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 화살표, 아래로 가는 화살표죠. 그걸 나타내. 그래서 이 화살표에서 이 아래로 가는 화살표 빼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 빼자. 뺐으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이제 뒤집혔죠. 위로 향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표하고 이 화살표 더하면 남는 게 뭐야? 이것만 남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뭐 헤스의 법칙의 그 엔탈피 오브 리액션의 버전이지.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해도 되거든. 어떤 반응열, 반응 엔탈피는 몰라 엔탈피 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포메이션 엔탈피 가지고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더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화합물들에 대해서 포메이션 엔탈피, 표준 생성열 이 값이 다 보고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 갖고 사람들이 주로 계산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로 이거 갖고 계산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이 식이 이렇게 바뀐 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헤스의 법칙 때문에. 그리고 헤스의 법칙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네, 엔탈피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양론적 수에 대해서 좀만 더 양론계수? 화학 반응식의 그 앞에 있는 계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생성이나 반응물에 리액턴트에 대해서든 프로덕트에 대해서든 그 숫자를 얘기해요. 그냥 그 숫자 자체. 예. 지금 부호는 우리가 처음 상태에서 낮은 상태를 뺀다라고 할 때 그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물리학 강의를 하면서는 양론계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내가 쓸 거예요. 오늘 얘기했던 표현은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이피션트지 이 값은 항상 양수야. 리액턴트에 대해서 어떤 숫자,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떤 숫자, 항상 양수를 나타내는 거고 나중에 가면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마 이 학생이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를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 같은데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그 프로덕트 앞에 있는 그 숫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양수고 리액턴트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다 마이너스 붙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리액턴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어떤 화합물들의 표준 생성열 또는 생성 엔탈피라고 불리우는 값들로부터 반응열, 반응 엔탈피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 이온. 이온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 여러 가지 화합물들에 대해서 그 녀석이 생성되는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있는 엘리먼트로부터 그 녀석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의 엔탈피, hit을 출입을 하면 생성열, 생성 엔탈피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온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를 들면 Cl-이온의 생성열이 얼마냐? 이런 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Cl-이온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독립적으로.
그지? 근데 우리가 이온은 어때요? 항상 카운터 이온과 같이 존재하죠. 그죠? 그지? NaCl은 팔지만 소금 Na 플러스 이온 팔아요? 안 팔아. Cl 마이너스 이온 안 팔아요. 항상 붙어 있는 상태로 팔아. 그지? 예. 왜냐? 독립적으로 따로 분리가 안 돼요. 걔네들은 항상 같이 다니지. 그래서 이온에 대해서는 포메이션 엔탈피 값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이온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특정 이온 하나에 대해서 그냥 포메이션 엔탈피 값을 0이라고 그냥 줘버려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당연히. 예, 틀리지.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차피 델타 H거든. 예. 델타 H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는지 봅시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항상 분리가 안 되고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값을 이야기가 난감해져요. 그래서 프로톤에 대해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값을 모든 온도에 대해서 몽땅 다 모든 온도에 대해서 다 얘는 0이다 라고 그냥 값을 줘버렸어요.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준 거예요. 어쩌라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줘버려도. 왜 상관없냐 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수용액에서 H 플러스가 이제 이온으로 있을 때 이 녀석이 상온에서 만들어지건 뭐 100도씨에서 만들어지건 온도에 상관없이 포메이션 값이 0이다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온들의 포메이션 엔탈피 값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 정해줄 수가 있게 돼. 이렇게 정해졌다는 얘기는 요 반응에 대해서 포메이션 엔탈피가 0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죠? 요 이온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H2 반분자가 2분의 1개가 H 플러스하고 전자를 내놓는 이런 반응이겠죠. 요 반응에 엔탈피 변화량이 0이다라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근데 요 반응에 요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 항상 이 일이 일어날 때 다른 일이 또 같이 일어나거든. 음이온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0이다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이온에 대해서도 다 정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HBr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힛이 이만큼이 방출돼. 예. 이렇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 하면 HBr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화돼서 H 플러스하고 Br 마이너스로 존재해요. 들어가는 족족 다 분해가 돼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전해질을 강전해질 스트롱 일렉트롤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어찌됐건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개념이긴 한데 HBr이 스트롱 일렉트롤라이트야. 그 말은 HBr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이온화돼서 H 플러스하고 Bl 마이너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프로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Br 마이너스 이온의 포메이션 엔탈피 값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Br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반응, 뭐 예를 들어서 HBr을 내가 물속에다 집어넣었더니 H 플러스하고 Br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의 포메이션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에 H하고 Br이 존재하니까 H2하고 Br2가 필요할 거고, 그렇지? 요 해당 온도가 상온이라고 한다면 상온에서 수소라는 원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H2고 브롬이라는 원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Br2예요. 따라서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H 플러스하고 Br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반응일 텐데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제 요 반응의 델타 H 계산해 봅시다. 그죠? 요 반응의 델타 H 계산하면 이게 델타 H not, 그죠?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 될 거예요. 그지? 요 반응의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을 계산해 보면 포메이션 값으로 계산해 봅시다. 먼저 프로덕트에 대해서 포메이션 엔탈피 다 더해라 그랬어. 이거 얼마라 그랬어? 0.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몰라. 그 다음에 이거 포메이션 엔탈피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0, 이거 0. 그죠? 따라서 0 더하기 모르는 값.
빼기 0 더하기 0. 그러면 이 반응에서 얻어진 값은 결국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BR-의 포메이션 엔탈피 값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란 얘기지. 그렇죠? 예. 그지? 이 반응에 대해서 얻어지는 그 값이 그 값 전체가 다 BR- 포메이션에 관한 엔탈피 값이 되잖아. 그렇죠? 실험을 해서 얻은 값이 마이너스 122인데 이 값이 바로 통째로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냐 하면 BR- 때문에 생긴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0, 얘도 0, 이것도 0, 다 0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이온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이온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이온들에 대해서 포메이션 엔탈피 값이 또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조합돼 갖고 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포메이션 엔탈피 값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리액션 엔탈피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리액션 엔탈피 값은 맞는 값이냐 틀린 값이냐? 맞는 값이야. 왜? 우리가 임의로 이걸 0이라고 놨지만 어차피 우리가 얻는 거는 뭐야? 처음과 나중 상태의 델타 값이에요. 엔탈피의 델타 값. 우리의 관심사는 델타거든. 변화량. 따라서 이온, 특정 이온에 대해서 0이라고 놓고 다른 이온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BR-는 뭐 120이다, 마이너스 120이다 이런 식으로 쭉 다 태블레이션 했지만 리스트를 쫙 만들었지만 걔네들 그 값들 가지고 조합해서 우리가 얻은 어떠한 값들은 다 맞는 값이야.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 정했으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들 산수 시간에 이런 거 나오지. 철수는 0이보다 10cm 크고 0이는 민수보다 5cm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뭐 철수의 키는 얼마냐. 상대적인 이렇게 뭐 철수의 키를 얼마라고 할 때 뭐 민수는 얼마나 더 크고 0이는 얼마나 더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나중에 특정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키를 계산해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 퐁당 빠져있는 BR-이온, 이 녀석의 포메이션 엔탈피 값은 스탠다드 값이 마이너스 120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질문. 이제 마지막 답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블라블라블라 해갖고 여기 땡그라미 짝대기 있는 요 녀석 구하는 걸 했어요. 그게 리액션이 됐건 포메이션이 됐건 뭐 베이퍼라이제이션 뭐 서블리메이션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그런데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정의에 온도가 없었어요. 온도. 항상 헬스의 법칙, 상태함 트임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계산할 때 온도가 같은 상태에서 얻어진 값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 그런데 온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얻어진 값들이 존재할 때도 꽤 많아요. 특정 온도에서의 델타 H 값은 아는데 또 다른 온도에서의 델타 H 값을 구해야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자, 봅시다. 먼저 엔탈피가 온도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엔탈피 변화량 말고 엔탈피 그 자체가. 엔탈피는 상태 함수지. 그죠? 상태를 결정짓는 변수가 PVT 3개 있지. Pure Substance라고 하면 PVT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는 독립 변수고 하나는 종속 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아무거나 2개를 고르면 되는데 보통 엔탈피에 대해서는 압력하고 온도를 잡고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는 볼륨하고 온도를 잡는다고 했었죠. 독립 변수로. 하여간 2개는 최소한 필요해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결국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했었잖아. 엔탈피가. 그렇죠? 그래서 T1으로부터 T2까지 온도가 변하면 이 재료의 이 물질의 엔탈피 값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온도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느냐, 온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엔탈피가 바뀌느냐, 그걸 나타내 주는 게 CP였어. 그렇지? 볼륨이 일정할 때는 DU는 CV DT였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 이거였었어요. 따라서 이거 적분하면 되지요, 사실은. 양변을 적분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델타 H, T1이라는 온도에서의 엔탈피를 알 때 T2라는 온도에서의 엔탈피는 T1 대비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는 아는데 이걸 몰라. 그럴 때 그 차이는 뭐가 결정한다? CP. CP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엔탈피는. 자, 바로 요 식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요 식을 이용할 건데 일단은 요 온도 구간 안에 T1부터 T2까지 요 온도 구간 안에 상전이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상전이 있어도 사실 별 상관없는데 이건 좀 복잡하고 할 얘기가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전이는 일단 배제하고 얘기하자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물의 온도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0도부터 100도 사이겠지, 이 온도는. 또는 뭐 얼음의 온도를 올리는 거야. 그럼 0도씩 이하겠지, 이 온도는. 이런 식으로 상전이는 일단 배제하고 그건 없다라고 하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 화학 반응.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T1이라는 온도에 대해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은 이렇게 계산이 됐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지? 네가 아까 물어봤던 양론계수 요거잖아. 2하고 1. 이게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는 2하고 1이고. 여기서 앞에서 보여줬던 고식을 이제 활용을 할 건데 T1이라는 온도에서는 우리가 이 값을 계산했다고 합시다. 이 값을 계산을 했어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T1에서 C, 물질 C의 몰당 엔탈피, D의 몰당 엔탈피, A하고 B도 다 찾았어, 운 좋게. 그러면 T1이라는 온도에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T2라는 온도에서 찾아보니까 이 값들이 안 나와 있어. 이 값들이 T2라는 온도에서 다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이용하려고 그래요. T2라는 온도에서의 엔탈피는 각각의 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T2, C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C가 T1일 때의 엔탈피하고 요만큼 차이 나고,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지. D가 T1이라는 온도일 때에 비해서 요만큼 차이 나고, 이 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리액턴트도 A도 T1이라는 온도일 때 A의 몰당 엔탈피에 비해서 이만큼 차이 나고, B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서는 적분텀은 적분텀끼리 모았어요. 그래서 적분텀 여기다 쭉 모았고, 그 다음에 몰당 엔탈피 텀들은 또 지들끼리 모으고, 그죠? 마지막에 있는 거를 다시 쓴 거야. 그냥 똑같은 거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야? 요게 바로 뭐예요? T1이라는 온도에서의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에요. 요 위에 있는 줄이.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뭐야? 킷 커페이스티 적분텀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거 역시 수식이 아주 간단해요. 화학종 C의 양론계수에다가 C의 킷 커페이스티 CP 값, 이것도 D의 양론계수 1에다가 그거의 킷 커페이스티, 그 다음에 A의 양론계수 2, 거기다가 킷 커페이스티 넣고 적분하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고, 이 마이너스를 가로로 묶어내면 여기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 양론계수를 고려한 프로덕트의 CP 값의 합 빼기 양론계수를 고려한 리액턴트의 CP 값의 합,
이것도 빼기 하지 말고 빼기를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가로로 묶읍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양론계수를 고려한 리액턴트의 CP 값의 합. 여기는 양론계수를 고려한 프로덕트의 CP 값의 합. 이거죠. 그 두 개의 차이예요. 델타 CP는. 우리가 이렇게 놓읍시다. 델타 CP를. 그러면 여기가 델타 CP가 되겠지. 식이 이렇게 돼. 그죠? 요식하고 아주 비슷한 식이 얻어졌죠. 요식과 요식은 아주 비슷하잖아. 다만 이거는 뭐야? 엔탈피의 절대값들이지. 이거는 변화량이에요. 그렇죠? 엔탈피의 절대값에 대해서 성립했던 이 식이 변화량에 대해서도 비슷한 모양의 식으로 얻어져요. 비슷한 모양의 식으로.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 뭘 말할 수 있냐? 새로운 온도 T2에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계산할 수 있다. 이건 애초에 계산할 수 있었고, 그지? 뭘 알면 돼, 이제? 델타 CP를 알면 돼. 델타 CP. 델타 CP가 뭐예요? 델타 CP는 이거예요. 각각의 프로덕트와 리액턴트의 CP 값을 알면 돼요, CP 값. CP 값. 그지? CP 값. 그러면 리액턴트 AB와 프로덕트 CD의 CP 값을 알면 그냥 단순히 이 계산만 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고민이 남습니다. 이 CP 값이 상수야? 아니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CP 값은 온도에 따라서 엔탈피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 하는 그 기울기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기울기가 달랐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CP는 상수 아니에요. 따라서 CP가 온도의 함수의 형태로 수식으로 주어지면 더 정밀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고려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상수 취급. 대충 온도에 따라서 CP 값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상수 취급하면 그러면 훨씬 간단해지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델타 H 더하기 요거 바깥으로 빼고 델타 CP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요 두 번째 텀이 델타 CP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될 거야. 대충 계산할 땐 그렇게 하면 돼요. 얼추 계산할 때. 하지만 요 각각의 CP 값이 수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수식 다 집어넣어 가지고 수식을 만든 다음에 적분하면 되고. 그지? 예. 수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엠피리컬 이퀘이션이 있었죠? 그죠? 코에피션트 뭐 A, B 막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뭐 온도가 들어가 있는 못생긴 식 하나 있었잖아. 그지? 화합물마다 코에피션트 값은 다 사람들이 정해놨고 그 엠피리컬 이퀘이션을 화합물 A, B, C, D에 대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식 정리해서 수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넣고 적분하면 돼요, 사실은. 한번 내볼까, 시험 문제? 그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식으로 보여준 이 녀석을 다시 쓰면 이건 똑같은 앞에서 보여준 똑같은 식이야. 이걸 이제 키르코프스 로라고 불러요. 키르코프 법칙. 키르코프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요 식은 언제 쓴다? T1이라는 온도에서 델타 H 값을 알 때 새로운 온도에서의 델타 H 값 구할 때 우리가 델타 CP를 알면 돼요. 델타 CP. 델타 CP는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화학종의 CP 값을 얘기해요. 자, 이걸 그림으로 봅시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델타 CP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델타 T 곱하기 델타 CP가 되겠죠. 이게 상수다라고 취급하면 적분 바깥으로 얘가 빠지니까.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죠. 엔탈피는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리액턴트도 변할 거고 프로덕트도 변할 거예요. T1이라는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델타 H 값을 안다는 얘기는 이 값을 안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거는 새로운 온도, T2라는 온도에서의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을.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달라요.
왜 달라?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는 천천히 증가했는데 얘는 가파르게 증가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델타 H 값과 여기에서의 델타 H 값이 달라진 거죠. 얘는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프로덕트의 CP 값이 리액턴트의 CP 값보다 각각의 온도에서 더 높은 값을 가졌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점점점 얘는 가파라지고 얘도 가파라지지만 프로덕트가 더 빨리 가파라지잖아. CP 값이 프로덕트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 CP 값이 프로덕트와 리액턴트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빨간 화살표만큼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지 않고 이만큼 차이가 났던 이유는 왜 그래? CP 값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 CP 텀이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델타 T 곱하기 CP가 된 게 인테그랄 CP 텀이 있는 게 바로 요 녀석 때문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서로 델타 H 값은 다르지만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일정한 폭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여. 그 얘기는 뭐야? 모든 온도에서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CP 값이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요렇게 같이 움직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델타 C가 뭐가 돼? 0이 되겠죠. 프로덕트 빼기 리액턴트 하면 이게 0이 되겠지. 그래서 이 텀 없어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같은 값이에요. 온도가 달라져도 서로 온도가 달라져도 델타 H 값은 똑같아. 안 변해. 그런 특별한 경우만.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CP 값이 똑같다면 온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하는 정도도 똑같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델타 H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뀌게 되죠. CP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키르캅스 로의 의미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찍을게요.